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짧게 중요했던 뉴스만 간략히 다루겠습니다. 며칠 사이 모건 스탠리로부터 빅뉴스가 두 개나 있었죠. 우선 자회사격인 MSCI에서 스트래티지 편출을 잠시 유보한 것이 첫 번째 뉴스였고, 자, 다른 하나는 지금 이 ETF 직접 진출을 신청한 내용입니다. 자, 오늘은 모건 스탠리가 ETF를 신청한 것에 내막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말 그대로 은행권 1호입니다. 미국 최초의 은행권 직접 진출입니다. 자, 블랙록 등 자산 운용사들의 ETF 판매를 대행했던 것에서 이제는 은행이 직접 발행한 최초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어마어마한 이 거물들은 사실 모두 자산 운용사들이었죠. 이들 모두 은행은 아닙니다. 제 한 달 전 첫 영상 보신 분들은 이 페이지를 모두 기억하실 겁니다. 자, 미국 통화감독청 OCC가 11월 중순에 은행의 암호화폐 보유를 허용했다는 내용이었는데, 자, 이 영상에서 은행은 규제 해소를 기다려왔던 것이지 암호화폐 사업에 관심이 없었던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모든 산업에서 가장 보수적이라는 금융권, 특히 최고 등급의 대형 은행이 불과 이런 규제 허용에 두 달도 채 되지 않아서 이렇게 시장에 즉각적으로 상품을 내놓는다는 것은, 이건 미리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미국의 금융 시스템이 거의 빛의 속도로 바뀌고 있는 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자, 은행에게 암호화폐는 철저하게 은행 시스템 외부에 존재하는 상품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 통화감독청의 공지 두 달이 채 안 돼서 은행의 내부 상품이 됐습니다. 지금 이 변화는 이런 겁니다. 은행 창구에서 고객들에게, 자, 우리 모건 스탠리 비트코인 ETF 상품에 투자하세요 라고 영업이 들어갈 것이다 이겁니다. 자, 한국 같으면 뭐 국민은행, 우리은행, 뭐 여러분들의 주거래은행에서 창구 직원이 판매를 적극 권유한다 이겁니다. 자, 은행은 위험한 상품을 팔 수가 없습니다. 암호화폐가 위험자산이라면 이런 일을 못 한다는 거예요. 어디까지나 물론 선택된 암호화폐가 위험한 것이 아니라 은행이 팔아도 되는 상품이 되었다 이겁니다. 자, 이거는 판이 바뀌는 일입니다. 사람들이 자산운용사는 못 믿어도 은행은 믿습니다. 자, 이것이 제도권 편입의 단계가 질적으로 그리고 구조적으로 변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암호화폐는 본격적인 은행의 미래 핵심 산업입니다. 자, 모건 스탠리가 은행권 최초의 직접 진출의 스타트를 끊었는데, 하필 그게 이제 고맙게도 월가 최상위 등급의 은행 중 하나라는 거죠. 자, 이번 발표는 약간의 시차를 두고 두 개의 공지가 나왔는데, 자, 처음에는 1월 6일 날 국내 시간으로 비트코인과 솔라나 ETF를 신청했다, 이런 뉴스가 나와서 처음에는 저도 왜 이더리움이 없지? 라는 궁금증이 있었는데, 하루가 지나서 1월 7일에 이더리움은 단독 신청 발표가 별도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신청 구조가 좀 달라요. 자, 이더리움 트러스트 신탁 설립 신청서도 제출했다. 자, 비트코인과 솔라나는 단순한 현물 ETF를 신청한 것이고, 이더리움은 신탁 형태로 신청을 했다는 겁니다. 신탁 신청서라는데, 이게 이 기사에서는 통상 이제 여기 나오다시피 통상 신탁 설립은 ETF 신청과 같은 개념으로 받아들여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비슷하면서도 굳이 따지면 엄밀히 다릅니다. 같은 은행에서 같은 시점에 왜 의도적으로 다른 구조의 상품을 신청했을까? 자, 이거 대단히 이상한 일인데 아직 이걸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것 같아요. 자, 코인 펀더멘탈과 특성상 이걸 구분하려면 비트코인 따로, 그리고 솔라나와 이더리움이 같은 군에 묶이는 게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비트코인과 솔라나가 현물 ETF로 묶여 있고 이더리움만 구조가 다른 신탁입니다. 자, 그리고 이미 새 상품은 자산 운용사들이 발행한 ETF가 존재하죠. 자, 월가 최상위 은행이 최초로 신청한 ETF에 왜 이런 구분이 생겼을까? 자, 신청서 원문을 들여다보면 일반 ETF하고 이번 이더리움 신탁의 결정적인 차이로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 있는데 바로 스테이킹 활동이라는 표현과 그 보상과 관련된 표현들입니다. 자, 이 요약본 뒤에도 전체 신청서에 이러한 표현들이 아주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현물 ETF는 사실 단순한 가격의 추종입니다. ETF 상품 자체는 해당 코인의 가격 등락을 추종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기능도 없어요. 그런데 스테이킹 기능은 완전히 다른 수익 구조를 창출하죠. 자, 근데 솔라나도 스테이킹 기능이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왜 솔라나는 ETF로 신청하고 이더리움은 왜 신탁 형태로 스테이킹을 포함했느냐? 자, 이더리움과 솔라나는 철학과 체인 구조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자, 이 비교는 향후에 제가 다루도록 하고 스테이킹 방식만 보자면 은행의 입장에서 볼 때 이더리움은 스테이킹에 참여하느냐 안 하느냐 이 결정만 필요하다면 솔라나는 누구에게 맡길 것이냐는 또 다른 결정이 필요합니다. 이게 뭐냐면 은행의 입장에서 이더리움 스테이킹의 본질은 네트워크 보상에 참여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핵심이고 참여한다면 예치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더 이상의 선택이 필요하지 않고 시스템의 규칙에 따라서 보상도 결정되고 이 시스템의 리스크에 대해서 책임질 필요도 없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도 향후에 자유롭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솔라나는 위임 대상을 선택해야 하는 행위가 필요합니다. 자, 솔라나 스테이킹은 밸리데이터라고 하는 이 검증자를 선택하게 되어 있어서 이 차이가 결정적인 결과의 차이까지도 만들어냅니다. 어떤 검증자를 선택하는가가 향후에 성과와 보상에 차이가 생기고 그 책임도 결국 그 밸리데이터를 선택한 은행이 지게 됩니다. 자, 이더리움은 기능이 완전히 자동화되어 있어서 은행의 입장에서 책임의 소재가 없는 자산이라는 겁니다. 은행이 뭘 잘하고 못해서 결과가 달라지는 어떤 책임을 지지 않겠다. 자, 이게 이번 최초의 대형은행 신청의 구조가 달라진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이더리움이라는 퍼블릭 블록체인은 스테이킹 기능만 가진 자산이 아니죠. 이더리움은 퍼블릭 블록체인으로서 은행이 필요로 하는 모든 기능을 다 탑재하고 있습니다. 자, 가스 수수료의 지불 수단으로서의 자산의 역할, 그리고 스마트 컨트랙트를 실행할 수 있고 레이어 2의 디파이와 실물 자산 토큰화의 담보로서 사용될 수 있고 매년 2회 정도의 정기적인 업그레이드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이 상당 부분 탈중앙화돼서 자동으로 돌아가고 그것을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 바로 그게 은행이 지금 원하는 시스템입니다. 제 첫 영상에서 언급했었던 은행이 필요한 퍼블릭 블록체인. 자, 당시에는 이 표를 가지고 제가 가스 수수료라는 표현을 언급하면서 이더리움을 예시로 들었었지만 사실 은행이 가장 먼저 채택하게 될 코인은 바로 이더리움이 맞습니다. 자, 미래 금융 시스템에 있어서 이더리움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ETF로는 부족한 자산이다. 자, 이더리움은 자산이 아니라 금융 인프라다. 앞선 영상에서 저는 전통 금융의 레이어를 미래 신금융인 암호화폐와 비교했었고 각 레이어를 보완하거나 대체할 코인들까지 제시를 하였습니다. 자, 이런 증거와 정황은 셀 수도 없이 많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우리가 이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정확하게 말해줄 수는 없습니다.
자, 저는 코인 시장만 순수하게 3만 시간 이상을 연구했습니다. 수많은 초국적 금융기관 보고서와 동향을 직접 찾아보고 흐름을 파악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해져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정책, 규제, 환경은 계속 변화하고 있습니다. 뭔가가 변한다면 방향과 확률도 모두 바뀌겠죠. 자, 저는 미래의 모든 부가 집중된 이 암호화폐 시장을 계속해서 추적할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명확하게 종결지을 단 하나의 법안이 지금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모든 건 연결되어 있습니다. 점을 이어서 선을 만들고 선을 이어서 그림을 그리셔야 됩니다. 자, 다뤄야 할 주제는 너무 많은데 새로운 소식은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뼈대가 되는 지식을 먼저 좀 다뤄야 되는데 계속 밀리고 있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과 멤버십 분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